네, 상쾌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야심차게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인데요. 오늘 아침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하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렇게 8시 반부터 스픽스 TV 시청자분들과 만나게 되는데 어떠세요? 예, 김성환 평론가님은 처음이죠. 다시 새벽 방송. 예, KBS에서 밤에 방송하시다가 그러게 말입니다. 새벽 방송하다가 밤으로 갔다가 다시 새벽으로 와서요. 예. 이게 이런 생활 한 14년 동안 하고 있어서. 예. 그 김민하 평론가는 민동기 기자랑 저랑 같이 최강 시사에서 같이 하다가 이제 김성환 평론가랑 호흡을 같이 맞추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아침에 그렇게 하고 밤에 또 제가 가서 같이 저랑 같이 했었죠. 예. 호흡은 뭐 충분하겠네. 저만 잘 맞추면 되겠네. 그래서 아침에는 최경영 편, 밤에는 김성환 편. 빨리 줄 어느 쪽으로 줄 설 건지 빨리 결정해야 돼요. 박쥐처럼 저는. 박쥐처럼 왔다 갔다. 그렇죠. 밤과 낮을 왔다 갔다 하는 밤과 아침을. 예. 낮에는 또 어디 가서 줄 섰는지 그건 이제 모르죠 이제. 예, 오늘 스콕스가 첫 번째로 콕 집은 뉴스는 한동훈이 한다는 킬러 공천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킬러 공천, 자객 공천 이런 말 쓰지 말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편의상 쓰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어떤 사람들 공천을 했길래 킬러 공천이라고 하는지 언론이? 일단 뭐 공천을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한 게 공천 작업은 진행 중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공천을 한 건 아닌데 물망에 오른 사람들 뭐 그렇죠.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기사가 나온 이유는 그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윤희숙 전 의원이 사실상 이제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이 중구 성동구 갑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뭔가 윤희숙 대 임종석 이렇게 구도가 짜이면 이게 뭔가 운동권 출신인데 그렇지 않은 뭔가 경제 전문가 이런 구도가 되니까 이게 뭔가 한동훈표 이 운동권 청산을 이 뭔가 키워드로 한 킬러 공천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근데 이제 포상을 지금 굉장히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 그렇게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한동훈표 킬러 공천 시리즈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하는 게 지난번에 이제 논란이 된 김경률 비대위원 있지 않습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을 이제 정청래 의원이 있는 마포을에다가 이제 이 출마를 합니다라고 소개를 했던 김경률 대 정청래. 그렇죠. 요게 있고 그다음에 윤희숙 대 임종석.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지금 개항을 해 이재명 대표는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원희룡 대 이재명. 그렇죠. 요거까지 묶으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소개를 직접 한 사례이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그래도 뭐 어쨌든 한동훈표 공천 비슷한 뭐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또 요 세 개만 갖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세 개 가지고 뭐 한동훈표 킬러 공천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언론들이 막 이제 갖다 붙이는 좀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영등포 의뢰 박민식 전 장관 나간다는 거잖아요. 거기가 이제 김민석 의원 지역구지 않습니까? 요것도 이제 운동권을 겨냥한 어떤 공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YTN 이제 진행자 하다가 이제 정치권 직행한 호준석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인영 의원 있는 구로울에 나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구로갑인가요? 구로갑이죠. 여기 나간다는 것도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 한동훈표 킬러 공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조선일보 보도라고 하면은 중앙일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다른 사람들 묶어가지고 또 쭉 이렇게 그랬어요? 표를 만들어가지고 이건 또 다른 사람들로 쭉 이 표를 채워요. 그래서 이게 다 어쨌든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려는 한동훈표 공천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할 것인지 등은 아직은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입장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왜 시스템 공천한다 그러면서 왜 좀 사실상 전략 공천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지난번에도 김경률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공정한 공천을 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1차전 대전을 벌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저는 뭐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동훈이 그냥 길거리만 걸어가도 서울 도심의 어떤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써주고 싶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시스템 공천한다 그러는데 또 전략 공천 기준을 또 발표했잖아요.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주로 이제 국민의힘 열세 지역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략 공천의 길을 터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전략 공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한동훈이라고 하는 뭐 새로운 정치인이 등장한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여권 내부에서 친한이 생겨나고 있는 과정, 그 흐름하고는 무관치 않아 보인다. 거기에 일종의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이 숟가락을 하나 딱 얹으면서 뭔가 그림이 자꾸 만들어지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죠. 분위기가 퐁퐁 풍겨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좀 이거는 국민의힘을 아끼는 분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좀 불안불안하게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시스템 공천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네. 운동권 청산을 특권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슬로건에 맞춰서 너무 지나치게 매몰될 경우에는 공천을 잘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은 뭐 지역구 다 이루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명분에만 지나치게 매달리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킬러 공천이라고 이름은 붙여놨는데 조선일보가 킬러가 되지 못할 가능성, 그러니까 족수도 못 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면면들을 보면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네. 이제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놓고 일단은 설명하는 방법과 국민들의 인식을 중심에 놓고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국민의힘 상황을 중심에 놓고 보면 가령 그런 지역구들 지금 언급되고 있는 뭐 킬러 공천 대상이 되는 지역구라는 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열세 지역이죠. 어려운 네. 지역이죠 사실. 예. 지금 소위 말하는 한강벨트다 뭐다 하지만 이 지역구가 지난번 총선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구고 다만 이제 지난번 지방선거나 이런 데에서는 민심이 어쨌든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돌아선 지역구임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어쨌든 수도권에서 승부를 하려고 하면 국민의힘이 좀 승부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역구이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성동구는 이 민주당 구청장이 있는 지역구거든요. 그 중에서도 성동구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자리에 그러면 가령 윤심이 들어가 있는 뭐 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가는 것보다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뭔가 좀 인지도가 그래도 있고 뭔가 그래도 경제 전문가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나가는 게 그래도 낫다는 인식은 있을 수가 있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 내에서 보면 그런 인식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인물론에서는 어쨌든 좀 승부해 볼 수 있어. 뭐 그런 희망을 가질 수는 있겠는데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만한 이제 인물론의 어떤 승부가 될 것이냐. 그게 예를 들면 국민들 입장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뭐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건지는 뭐 추가로 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반드시 어떤 운동권의 대부로만 볼 거냐,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윤희숙 전 의원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야, 뭐 그다음에 지난번에 뭐 전세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설을 뭐 기가 막히게 했어, 반드시 그렇게만 볼 거냐. 지난번에 어쨌든 부친의 땅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어가지고 의원직을 내려놓은 어떤 이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 문제도 반드시 생각이 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종합을 해보면 인물론에서 반드시 뭐 우위에 설 만한 그러한 카드일 거냐. 이거는 또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이고 지금 쭉 말씀드린 예를 원희룡 전 장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이라든가 그렇죠. 국민의힘 내에서 볼 때는 좋은 카드야 라고 할 수 있는 카드일 수도 있겠지만 상대도 너무 세. 그렇죠. 예. 국민의 시선으로 보면은 그러한 평가가 전부이냐에 대해서는 또 이견도 있는 거거든요. 또 인물론을 항상 또 흔드는 게 인물론으로만 항상 승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도가 반드시 또 국민의힘을 이 원하는 구도가 잡힐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저는 원하는 대로만 될 것이냐는 지켜볼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구도 자체는 흥미로워요. 홍익표가 가니 윤희숙이 오더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네.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초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서초에 있었던 윤희숙 전 의원이 그러네요. 지금 원래 홍익표 원내대표에 있었던 지역구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나마 조금 만만해 보였던 건가 봅니다. 만만하지는 않은 지역구예요. 여기 왜냐하면 홍익표 원내대표가 계속 당선이 됐던 그랬죠. 지역이고요. 예. 지난 21대에서 진수희 의원하고 붙어가지고요. 그때도 13%포인트 넘게 차이 났고 컸네. 20대 예. 때는 김동성 새누리당 후보하고 붙어가지고 그때도 한 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험지인 거는 맞는데 험지에 진짜 윤희숙 전 의원이 내세우는 구호에 적합한 인물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찬반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 선언하면서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 이거다. 예. 그리고 민주화운동 경력이란 완장차고 특권의식과 반시장, 반기업 교리로 경제와 부동산 시장 난도질하는 것이 껍데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재정부 부동산 시장 그렇게 비판했잖아요. 서초 세입자라고 본인이 지금 그 당시 얘기를 한 건데 예. 근데 집이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그 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자유롭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판도 있을 것 같고요. 스스로 의원직 내던졌는데 금세 또 다시 나와가지고 나 또 국회의원 하겠소라고 하는 게 얼마나 명분 있게 보이느냐. 그리고 또 운동권 정치라고 하는 거 뭐 저만 불편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나는 공부만 했으니까 운동권은 아니었어. 그러면은 세대가 윤희숙 전 의원도 뭐 그렇게 썩 젊은 편은 아니거든요. 90학번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90학번인가 89학번인가? 그때 한창 운동 많이 할 때 나는 그래도 운동 안 했으니까 나는 심판할 자격이 있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김연아 평론가 어때요? 윤희수 의원이 뭐 운동권이 아니었는지도 한번 검증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네, 검증 한번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운동권 과거에 운동권을 했어 안 했어를 가지고 뭐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오래전 일이고 그렇죠. 또 과거에 운동권을 했다는 게 지금까지 죄가 되는 거냐도 저는 상당히 의문이고 그게 뭐 죄입니까? 운동권을 죄가 되는 거냐 또는 공이 되는 거냐 그것도 좀 무슨 그렇죠. 일이에요. 30년 전 40년 전 일을 가지고 그렇죠. 운동권을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예를 들면 민주화가 되고 사회가 나아지고 이런 게 분명히 있는 것인데 운동권을 했다가 국민의힘으로 간 사람들은 그러면 운동권 경력이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김경률 비대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운동권을 했기 때문에 운동권을 비판하는 게 논리가 먹혀서 지금 이 여당의 비대위원까지 하고 스피커가 커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사실 뭐 이 말로 따지면 운동권 특권 정치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김문수.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그렇게 오염시키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예를 들면은 86 정치를 예를 들면 비판할 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비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운동권을 하다가 정치에 들어와서 그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오래됐는데 2000년 그리고 좀 90년대 후반 이때 이제 입문을 하셨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제 정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은 이제 국민들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뭐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맞는 답을 하면 되겠죠. 운동권이 혁신을 보여줬느냐? 뭐 그런 얘기라든지 뭐 그런 얘기라면 답할 필요가 있겠지만 꼭 운동권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식의 비판에 대해서 그게 이제 온당한 얘기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뭐 윤희숙 전 의원이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운동권 세력은 그래도 민주화하는데 기여는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학자가 경제에 기여하지는 않죠. 아 그런가요? 보통 이제 기업인이나 우리 같은 노동자들이 경제에 기여는 합니다. 생산활동을 하는 거니까. 지식 노동자로서 나도 경제에 기여했다 그러면 5천만 분의 1이 되겠죠. 이걸 뭐 조선일보도 모르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기사 말미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위원장 특유의 스타일이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앞서 얘기했던 거 가지고 통상 운동권 출신 후보를 상대로 자기 공천을 할 때는 공안검사나 공무원 출신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옛 운동권 출신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이런 명분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요거를 뭐 하나만 뭐 얘기를 하면은 일부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대놓고 쓰진 않지만 이런 분들이 이른바 이제 친한 인사가 돼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될 것처럼 쓰지만 총선을 망치면 그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지난 총선에 황교안 대표가 총선 공천을 한 것이 된 거잖아요, 결국은. 친황계가 있느냐? 없거든요. 총선을 망치고 자신도 원내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원내 진입을 안 하기로 한 거잖아요, 결심을. 그렇죠. 그리고 총선 이후에 거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이분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분이 단들이 당선이 되더라도 그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유권자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한 70일 정도 남기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판에서 조금씩 좀 멀어지게 하는 윤석열의 이미지를 지우려고 하는 보수 신문들이랄지 국민의힘에 알게 모르게 그런 노력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위드훈이라고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을 따르는 어떤 팬클럽 같은 곳이죠.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무계획과 관련해서 고발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 70일 동안이라도 대통령이 아닌 것처럼 모든 권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많이 쏠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면 훨씬 더 혁신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계산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져요. 그 소식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네이버 위두우니 카페가 굉장히 시끄럽다 그래요. 지난번에도 한번 한글보가 보도해서 관심을 좀 끌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른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카페라고 할 수 있는 건승코리아하고 정면으로 맞붙었죠. 맞붙어가지고 건승코리아에서 중앙당에 공문을 발송했잖아요. 위디우니 내부에 지속적으로 영부인을 비방하고 특검을 찬성하는 주장하는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 뭐 당에서 조치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게 여파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위디우니에 올라온 글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윤 대통령을 성적이 저조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 비유하고 한 위원장을 긴급 영입된 신규 수석 코치에 비유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석 코치가 좋은 성적 내기 위해서 현 국가대표팀 감독과 갈등을 빚는 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다수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 근데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독불장군에 비유하는 비판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페 멤버들은 여사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다 편들어야 하느냐, 강요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 팬카페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좀 비대위원장의 그 관계 설정에 관한 문제를 끊임없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김종국 감독이라고 야구 감독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받는다고 이게 직무가 정지가 됐거든요. 근데 진가병 수석 코치가 다 해요. 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팬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뭐가 득이 되는 거냐. 이걸 잘 아는, 그걸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최대한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선을 그어야 되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입장이 있어야 되고, 그 입장 표명을 윤석열 대통령이든지 김건희 여사든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이 원망스럽고,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은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필요한 사람인데 자꾸 이분을 사퇴하라고 하고 하는 것이 밉고, 이러니까 반발하고 지금 이런 거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인데, 근데 이런 이제 일련의 행보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총선을 이기는 겁니다. 무조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뭐 이기든지 성과를 내든지 이런 거가 있어야 그나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런 지위를 가지고 쭉 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걸 막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나 이런 걸로 지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앞길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막는다.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니까 그 팬클럽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상황으로 이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성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총선을 지금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국면에서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도 그렇고 또 이제 어떤 신문들도 그렇고 한동훈 응원이라든가 이런 기류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나 김건희 특검은 받지 않는. 그렇죠. 근데 오늘 보도를 보면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나온 여론조사에 종합을 해와서 이제 이런 걸 해석해서 보도를 한 걸 보니, 이게 어쨌든 분명히 당 지지율이나 이런 데 긍정적인 영향을 일부 미친 건 있다.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총선 구도나 이런 거를 종합을 해서 볼 때 분명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의 어떤 지지율이나 개인의 어떤 뭐 기대감, 국민들의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을 높인 측면은 있지만 전체 선거 구도를 예를 들면 좌우하는 그런 효과까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좀 드러나는 현상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든지 또는 뭐 그게 뭐랄까요?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무슨 사과든 대안이든 무슨 뭐든 간에 또는 뭐 이 자연스러운 또는 당연한 결말이라고 하면은 수사를 받든지 그렇죠. 뭐든지 간에 결심을 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팬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상황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건승코리아 팬들도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인기 끌자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치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실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 개입 혐의로 고발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고발하는데 가장 큰 명분을 제공한 당사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에요. 나 사퇴 요구 받았다고 명시적으로 국민들한테 밝혔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러면 대통령이든 아니면 이관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든 어찌됐든 당무 개입하고 선거 개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거론할 수 있는 거죠. 건승코리아 쪽에서. 그렇죠. 예. 이 갈등이 그러니까 뭐 권력 1인자든 2인자든 두 사람의 갈등이 아마 팬카페 사이에서 갈등으로 더 비화될 가능성은 더 앞으로도 높아질 거고 더 자주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 듭니다. 김건희라는 단어와 디올백이나 명품백이나 또는 주가 조작이라는 이런 단어들 한 3가지 정도의 키워드는 또 절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선거는 이겨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는 또 보호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미션 임파서블 같은 어렵기는 하겠다.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래서 예. 팬들은 그런데 예.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더 이상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거론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지. 김경일 비대위원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딜레마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외신에서는 근데 나오고 있지. 외신에서는 공개적으로, 예, 공개적으로 이제 2,200달러짜리 이제 BBC까지 써버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예. 어제는 일본에 있는 또 매체도 썼다고 해가지고 오늘 또 기사가 나오기도 했던데요. 이게 백이 상표가 유명한 거여서 예. 다른 나라들도 쉽게 예. 다른 나라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어서 다들 이렇게 다 알지 디오를 뭐 그러니까요. 이해하기 쉬운 네. 거여서 다들 씁니다. PPL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예. 아니요, 하여튼 근데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이 털긴 털어야 되는데 예. 뭐 빠르면 이번 주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신영 기자 회견을. 털다가 다시 묻히게 다시 이렇게 이게 덮어 쓰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예. 턴다는 게 턴다고 말씀하셨지만 턴다고 털어질 거냐의 문제가 그렇지. KBS라는 방송사, 애증의 방송사 이 3명 다 우리 애증의 방송사 KBS라는 눈물이 흐를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이 방송사.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지? KBS 이야기 하지 맙시다. 여기서 한대? 이제 대담 아니, 형식의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네. 대담 형식의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뭔가 설명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지금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데 근데 지난주에 그렇게 보도를 막 했더니 이관섭 비서실장이 아니 확정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보도가 나와 이렇게 화를 냈다는 보도가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뭐 실제로 되는 건지 모르지만 오늘까지도 어쨌든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뭐 이번 주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좀 2월 달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 시점은 분분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해소가 될 거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오늘 동아일보 같은 경우도 칼럼을 썼어요. 천강함 논설 실장이라는 분이 예를 들면 제목이 약속 대담하면 국민이 납득할까예요. 약속 대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좀 예를 들면 이 기자들이 질문을 계속하면서 거기에 대해 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면 모를까. 이게 약속 대련이 아니라 약속 대담을 해서 대통령이 원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발신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또 KBS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뭐 저희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약속 대담. 야당의 주장대로 하면은 장악된 거 아닙니까? 권력에 의해서.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야당의 주장대로 하면 장악이 됐는데 그게 예를 들면은 좀 대통령이 좋아하는 방식의 어떤 메시지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대담의 결과가. 그리고 또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이 그럼 이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아 정말 이 문제는 국민들에게 좀 사과를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느냐. 그렇다기보다는 아 이건 억울한 문제다. 몰카 공작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생각이 좀 마음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다고 하면은 이게 수습이 되겠느냐라는 취지에 글이 좀 실린 거예요. 걱정을 한단 말이죠.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윤희숙 전 의원이 이번에 출마 선언하면서 그랬거든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 발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대통령실에서 가이드라인을 줬잖아요. 이제 훈이가 얘기한 거 국민 눈높이 말고는 더 나가면 안 돼. 그러면 그냥 죽는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도 뭐 출마자들도 그렇고 여기서 더 나가는 진전된 발언을 이제 절대 꺼낼 수가 없어요. 김경률 비대위원도 이제는 싹 말 바꿔서 도이치모터스 그거 다 끝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금기어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딱 만들어놔서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다.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럼 대통령실에서 왜 이렇게 불쾌했을까? 이 부분하고 관계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내가 정리하는 듯한 모양을 좀 취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산통을 다 깨놔버렸어. 어. 그러니까 대통령 정말 선의로 해석하면? 네, 선의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신년 기자회견이나 이런 때 네. 내가 좀 사과도 조금 하고 네. 제2부속실 만들고 뭔가 대안을 딱 내놓으면서 그럴싸하게 이렇게 딱 포장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사과를 요구하고 막 덤벼드는 모양이 나왔단 말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 눈높이 얘기하면서 뭔가 불만스러운 태도를 자꾸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 다 잡아놨더니 거기다 바람을 확 빼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쾌하다 이런 반응이 대통령실에서 그 맥락으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좋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 산통 다 깬 카드 들고 나올 수가 없어서 더 아마 제가 볼 땐 고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우리가 제 어렸을 때 사실 어렸을 때 제가 하던 수법이죠. 공부 안 하다가 어머니가 이제 뭐 하면 내가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왜 내가 하려고 했는데 왜 그래 공부하려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 그런 지금까지 상황이다. 뭐 하다가 예. 이제 그랬냐 이런 거죠. 이 김건희 관련해서는 계속 그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60일, 70일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이게 그렇게 쉽게 눌려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과 관련한 개혁미래당이라고 또 이번에 주말에 새로 발족을 했잖아요. 근데 그 개혁미래당 이름이 개혁미래당이니까 개혁신당 입장에서 이준석 쪽에서는 또 발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이름도 이제 복잡한데 이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창당을 추진한 새로운 미래하고 그 다음에 탈당 3인방 비명계 탈당 3인방이 창당 추진한 미래 대연합하고 이제 합쳤어요? 합치기로 한 것이죠. 네. 그래서 합치기로 하되 그러면 이제 이름을 뭐로 할 것이냐 그게 이제 가칭 개혁미래당이다. 개혁미래당이다. 네, 이렇게 네.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개혁미래당이라는 이름은 왜 정한 거냐? 이게 약간 개혁미래라고 하는 게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름의 의도가 뭐냐에 대해서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쪽은 약간 불쾌했다. 이게 이제 보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SNS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반응을 한 게 이게 요즘에 이제 뭐 무임승차 이런 것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 계속 이제 뭐 지하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이슈 파이팅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무임승차 이게 노인복지에 대해서 계속 그것도 갈라치기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지하철도 그렇고 당명도 그렇고 무임승차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지율도 높고 여러모로 이제 마케팅을 잘 해놨는데 왜 그걸 뺏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불쾌하고 있다라는 건데 정작 그러면 개혁미래당이라는 당명을 만든 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기자들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개혁미래당이라는 이름을 굳이 진 거는 개혁신당하고 합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개혁미래당이라고 진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혁미래당 측의 답변은 뭐 그런 마음이 이제 뭐 없다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없다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가칭이고 앞으로 국민들한테 좋은 당명을 지어주십시오라고 공모를 할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떨 건지 앞으로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 입에 안 붙어요. 아니 그리고 예를 개혁 들어서 미래당이? 새로운 미래하고 예. 미래대 연합이 결혼해서 만들면 아이가 개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냥 미래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예. 개혁이란 글자는 어디서 데리고 온 거예요? 어디 다른 데서 데리고 온 거예요? 이준석한테. 아니 그 아니 그러니까 왜 남자한테 개혁이란 글자가 들어가냐고. 예. 족보가 조금 이상해지네. 아니 이렇게 되면 개혁미래당 그러면 줄임말로 개미당 개미들도 잘 사는 세상 뭐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 이쪽에 개혁신당이니까 예, 선의로 해석을 해보면 개혁신당을 줄이면 그냥 개혁당? 개혁당 개신당 신당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개혁당이라고 개혁당. 부르면은 예. 이쪽에는 개혁미래당이라고 부르면 그럼 개혁당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합치면 좀 풀네임으로 개혁미래신당 어떻습니까? 같이 다 합치면. 네, 다 합치면 개혁미래신당. 이게 그러니까 큰 포석이야. 좀 장기로 합쳤을 때 야 길지도 않아.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지. 개혁미래신당. 아 근데 누가 앞에 붙여 있는가 중요하기 아니 때문에 신미래당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개혁신미래당.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러면 일단 소위 말하는 민주당 계열 당들이 하나로 합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개혁신당이라는 것은 사실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네. 세는 많이 모았는데 현역 의원이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양양자 의원의 이 뭡니까 그것은 또 자본. 저는 자본이라고 봅니다. 네, 예. 하여튼 그 양양자 의원이랑 합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의 뭔가 희망. 네, 한국의 희망.
그래서 한국의힘이랑 합치면서 뭔가 국민의힘 계열이 하나로 합치고 민주당 계열이 하나로 합친 것처럼 되면서 요렇게 두면 지금 이제 언론의 이제 분석은 요렇게 두면 아 이게 사자구도처럼 돼서 이대로 가면은 중통합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제3지대가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되면서 시너지가 안 날 수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요걸로 끝날 것이냐에 대해서 아니다. 그래도 빅텐트가 되려면 누가 중간에 뭔가 요거를 또 그 뭐랄까요 이 거간을 서야 되는데 뭐 중간에 누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냐? 그럼 또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선택해야 된다 그거를. 그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선택에 또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요? 장명을 하고 계시니까. 개혁 미래 신선택당? 그래서 다 넣어. 이렇게 시나리오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네, 복잡하다 또. 이걸 시장 논리로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가 비유했을 때도 이런 거잖아요. 중국집 신장기 옆에가지고 한창 잘 나가고 있으려고 하는데 옆에다가 전화기 2대 갖다 놓고 갑자기 그 이름 비슷한 중국집 하나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불쾌감을 표현한 건데 옛날에 뭐 허니 무슨 과자 나왔을 때 그런 게 많았잖아요. 이게 비슷한 것들이 자꾸 생겨나면은 시장 파이를 키워서 전체 제3세력을 지지율을 더 키워낼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경쟁하다 제살 깎아먹기로 그냥 공멸할 거냐 이런 갈림길에 지금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어찌됐든 골목상권 우리가 키워볼게 그리고 덤벼들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한 거죠. 원조는 우린데 말이야. 칼자루를 진 사람은 이준석이죠. 이낙연이 아니고. 지금 상황은 이제 그렇게 비춰지죠. 왜냐면은 합치고 싶다고 얘기하는 쪽은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새로 뭡니까 개혁 미래당인 것이고 약간 거리를 두는 거는 이제 개혁신당 쪽이니까. 또 슬픈 거는 더 사랑하는 쪽이야. 근데 이제 더 사랑하고 있는 거야. 제가 누가 더 사랑하는 거죠? 지금? 네, 이낙연이 이준석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야? 약간 좀 목이 마른 건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북경원이나 뭐 상해루나 뭐 마찬가지의 중국집인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 지금은. 근데 어제 이준석 대표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거는 그 개혁미래당이 생겼다기보다는 유승민 전 의원이 안 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모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나 이번에 뭐 출마하지 않겠다는 식의 입장을 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당에 그냥 잔류하겠다는 입장을 낸 게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제일 속이 좀 쓰린 일이 아닐까 싶어요. 유승민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이제 뭐 물어봐야 알겠지만 근데 요거에 대해서 저는 뭐 모르지만 유승민 전 의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기대가 이상하게 흐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게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하셨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공천 신청을 안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개혁신당에는 안 간다. 그런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에다가 공천 신청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불출마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부 신문에서 묘하게 해석을 해요. 예를 들면 조선일보 같으면은 조선일보가 따로 기사를 하나 썼는데 제목이 당 잔류키로 한 유승민 수도권 역할론 부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공천 신청을 안 했다라는 거는 공천 신청을 안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공천을 주면 받겠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도권에 어디다가 앞서 말씀하신 이 한동훈 킬러 공천론의 연장선에서 수도권 어디다 좋은데 역할을 주면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기왕 안 나간다는데 이런 거거든요, 얘기가. 근데 과연 마음이 그런 거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 유승민 전 의원이 계속 그런 주장을 한 거잖아요. 당이 안 바뀌면 나는 뭐 결단을 할 수도 있는데 연말이나 연초에 근데 당이 좀 바뀐 조짐이 있으면은 나는 뭐 남아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이 당이 바뀌는 조짐으로 예를 들면 유승민 전 의원이 생각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이게 난 그냥 불출마한다고 한 건데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지금 곧 판가름이 나겠죠. 조선일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라고 부추기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니 지금 공천 신청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저런 식의 해석을 해가지고 제목을 달아버리면 그러면은 유승민 전략 공천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실은 가만히 있나 또? 그렇죠.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당 일각에선 서울 종로와 강남권 공천설도 나온다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유 전 의원이 현실적으로 역할을 맡기도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라면서 용산에서 유승민만은 공천 안 된다는 기류가 있다. 그래서
한 위원장과 대통령실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여기다 또 달아놨어요. 조선일보는 인용해가지고. 그랬지. 한동훈이든 기사. 유승민이든 국민의힘을 살릴 쪽으로 어떻게든 가보자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마사지를 너무 열심히 네. 잘해주는 근데 것 같아. 네. 기사를 이렇게 썼다는 거는 유승민은 전략공천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지금 내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문은 아주 보수 세계의 판단을 하고 바쁩니다. 아주. 네. 네. 유승민 의원을 이 셋 중에서는 제일 많이 만나 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유승민 의원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사당화 개인의 당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봐서는 윤석열 당으로는 오래 못 간다. 이거 첫 번째고 그래서 당 전체를 장악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장기 포석이 있다. 두 번째 이걸 통해서 배신자 프레임은 완전히 벗어난다. 이번에 지켰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준석과는 원래부터 맞지 않았다. 원래부터 안 맞았어요, 두 사람. 맞아요. 철학적으로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준석 쪽에서는 이제 그거를 적당하게 이제 비례대표를 드리면 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두 사람의 차이는 간극은 이낙연, 이준석보다도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나중에 유승민 전 의원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충분히 그런 정치적 상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태원 특별법은 또 그냥 계속 그냥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일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제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예를 들면 뭐 여러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경향신문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경향신문에 이렇게 밝혔답니다. 확정은 아니나 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제2요구안이 안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통상 이렇게 되면은 그날 제2요구에 대해서 이제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30일 날 아무래도 거부권 행사하게 된다라고 대통령실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나오는 거는 여권에서 특히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명분은 특조위 구성이 여야 균형이 안 맞는다 이거잖아요. 예. 여야 4명씩이고 국회의장 3명인데 국회의장 3명도 어쨌든 민주당 출신이었고 지금 무소속 신분이지만 국회의장은 야 쪽 그러니까 민주당 편 들 거다. 그러니까 4대7 구도가 만들어진다. 이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공론 분열이다. 이런 논리고요. 또 하나는 수사 중지된 사건과 불송치 사건을 열람할 수 있는 조항. 이 위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그 수사 기록을 못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특조위가 활동을 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 이런 특조위 형태가 있을 때도 진상규명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자료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열람하려고 그러는데 협조를 안 해. 왜? 현 정부가 자기들하고 불리한 상황이면은 그거 안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도 우리 나가서 조사 안 받겠다고 거부할 거고. 그러면은 구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가. 아니면 자료를 강제로 열람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되는 거지. 그러면 특조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우리 안 줘? 우리 불송치해갖고 다 조사는 했는데 이거 혐의 없어? 우리 판단한 거 그대로 그냥 믿어? 이렇게 하면 뭐하러 특조위를 만듭니까? 명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더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건 뭐냐면 어쨌든 거부권 행사할 때 한덕수 국무총리가 왜 거부권이 이게 부당한지 설명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건의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전의 패턴이 이제 전형적으로 그랬으니까 그렇게 할 건데 유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유가족들이 우리 지원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한 적 없거든요. 유가족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건 어제도 시민하고 유족들하고 유가족들하고 같이 영전과 입회 마주보고 159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명이 모여서 했으니까 15,900배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도 왜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 설명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원해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퉁치겠다는 얘기는 이건 너무 몰인정하고 비윤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제징용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3재단에서 뭐 해서 어떻게 돈으로만 해결하면 되는 것처럼 대충 합의를 해버리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그런 행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마저도 심지어 그거는 돈도 없지 않습니까? 돈 출연을 안 해가지고 그건 돈도 없어요 심지어.
이 문제는 거부권 행사도 저는 명분이 없다고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 게 심지어 이거는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주장한 안으로 통과시킨 게 아니라 가령 이제 특조위 구성할 때 유가족 추천 이 부분을 지금 국회 추천으로 바꾼 것이고 그리고 원래는 특검을 이제 특검으로 갈 수 있게 한 조항을 지금 바꾼 것이고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이 주장한 것보다 후퇴한 안으로 지금 통과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통과를 시켰으면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해야지 이것까지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그러면 도대체 국회가 통과시켜서 이 대통령이 공포할 수 있는 법안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죠. 아무것도 공포하면 안 되죠. 그러면 다 거부권 행사를 해야죠.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이제 그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어떤 법률적인 판단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가령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정부 차원의 배상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관련자들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 정부가 적극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되고 그러면 정부 주도의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 설치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하겠다라는 내용 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참사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이 법적인 어떤 이 송사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정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네. 이거는 요구하는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유가족들이 원하는 거하고는. 왜 이렇게 대응을 하느냐. 뭐 1심 판결이 이제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배상 나설 수 있다 이런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 주도의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을 설치하는 방안을 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부터 좀 잘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추모 공간 제대로 안 만들려고 막 지하에다 놓고 뭐 얼마나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잘 안 보이게. 왜 그러면 그때 아무 말 안 했습니까? 그때 아무 말 안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추모 공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게 명분이 있어요. 할 것 같으면 진작 나서가지고 했었어야지. 예. 정부가 꼭 책임져야 추모 공간 만들어줍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그 대중국 수출,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수입하는 건데 대중국 수출이 30년 전으로 지금 돌아갔다는 뉴스. 이거는 상당히 쇼킹하네요. 예, 잠깐 팩트만 짚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중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6%대로 떨어졌다라는 건데 예. 한중 수교가 1992년에 되고 1993년이었던 해가 5.2%였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다는 거고 예. 또 중국의 국가별 수입국 순위를 따지면 지금 이제 1등이 대만, 2등이 미국인데 우리가 3위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2위였는데. 예. 그러니까 이 수치도 떨어졌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중국에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시장이 줄어들었다. 미국은 팔아먹을 걸 계속 팔고 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걱정하는 건 미중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아니야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밀리고 있다. 깃발은 우리가 들었는데 미국은 그렇죠. 뒤에서 챙기고 있다. 아니 미국이 우리가 다 가서 투자해 주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 얻은 거예요? 지금 이거 외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네. 보도의 결을 좀 보면은 그러니까 경제 구조적인 문제도 물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물론. 외교적인 문제 이전에 물론. 중국이 그동안 뭐 중국 네. 제조 2025니 뭐니 해서 제조업을 막 키워서 그렇죠. 그동안 어쨌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성과를 냈던 것들을 중국이 내수해서 하는 걸로 대체한 측면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못했다든지 또 이제 대비를 못하는 것은 아닐 텐데. 근데 갤럭시가 아이폰만 못지 않거든. 그렇죠. 그리고 한국산 자동차들이 미국 자동차보다는 훨씬 좋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훨씬 있고.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폰 같은 경우에 한 1%,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의 0%대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예상을 못했던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제조업만 가지고 예를 들면 중국 시장 개척할 거냐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여러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그렇지. 때문에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승부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중국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전 정권도 그렇고 그전 정권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 중국하고 예를 들면 뭔가 이런 부분을 푼다고 할 때는 결국은 이 좀 높은 단위에서 정치 외교적인 부분에서 풀어야 되는 거를 안 푼 거잖아요, 지금. 만나야지. 그렇죠. 예. 안 풀었기 때문에 예상된 어떤 결과를, 예상된 성적표를 받아든 거거든요. 그럼 여기 대책과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하는 얘기는 미국, 일본하고만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살면은 다 잘 된다. 이 얘기만 하고 있으니 그러니 오늘 예를 들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사설에 외교 얘기는 안 합니다. 외교 정치 얘기는 안 하지만
중국 시장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언제부터 걱정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동안에 뭐 걱정은 제대로 했는가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한중 문제 나오거나 특히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나오면 오히려 현중 감정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 붙여지죠. 그 붙여지었던 게 당사자가 바로 조선일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뭐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하는 문제나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미국이 만드는 질서니까 우리가 그걸 마냥 거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거긴 가더라도 예. 우리가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정도 이익을 챙겨가면서 따라갈 거냐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냥 덜컥 그냥 다 우리가 내줄 것처럼 한미 동맹 외교 뭐 이렇게 넘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얻은 거는 그러면은 한미 아메리칸 파이, 협의체- 아메리칸 파이 협의체하는 얻었지. 거? 아메리칸 파이. 그렇지. 굉장히 좋아한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아메리칸 파이. 그러니까 파이 하나 얻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추세 내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중간들을 잘 메워나가면서 대책을 만들 건가에 대한 목소리는 지금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더라도 좀 챙겨가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꼼꼼하게. 예.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의 타임테이블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국익도 좀 챙기자. 예,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